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AP Psychology Memory Models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라고 하면 Cognitive Psychology 분야에서 좀 되게 크게 치는 부분인데 메모리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이 메모리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에 남기고 어떤 것들을 까먹게 하는지, 우리의 메모리라는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우리가 똑같이 공부를 해도 어떤 것들은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고 어떤 것들은 기억에 잘 안 남는지 메모리 모델들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대부분 학교에서 배우게 될 메모리 모델의 이름은 Multi-Store Memory 모델이라고 하고, 이 Multi-Store Memory 모델은 아킨슨의 시프린이라는 사람들이 1960년대에 처음으로 프로포즈 했던 메모리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Cognitive Psychology 분야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scientific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심한 끝에 첫 번째로 나온 이 메모리 모델인데,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 보일 거예요. Short-term memory, long-term memory. 우리가 그냥 굳이 심리학이 아니더라도 되게 캐주얼하게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상실증 이런 단어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 메모리를 아킨슨의 시프린은 어떻게 나눠서 봤냐? Sensory memory, short-term memory, long-term memory. 우리의 기억은 이렇게 세 개의 main stores of memory가 있다고 일단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 모델에 따르면 우리의 처음에 모든 정보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정보가 우리 인간의 뇌에 어떻게 들어올까?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도 들어오고, 코로도 들어오고, 촉감으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센소리를 통해서 메모리가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기억에 오래 남기게 될까? 그거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를 고심해서 만든 모델인데, 일단 이 세 가지 메모리 스토어의 큰 차이는 뭐냐? 이걸 뭘 기준으로 나눴냐? 크게 duration이랑 capacity.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스토어에는 얼마만큼의 양에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duration과 capacity를 기준으로 이 세 가지 memory stores를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본인의 책장에 있는 아무 책장이나 한번 쳐다보고 그 북쉘프에 책이 몇 권이 있는지 쳐다보자마자 눈을 감은 다음에 한번 몇 권이 있는지를 맞춰보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의 기억은 사진처럼 이렇게 오래 보자마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찰칵하고 바로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없죠. 우리는 뭘 해야만 거기에 책이 몇 권 있는지 알 수 있느냐? attention을 해줘야 됩니다. 이 sensory memory로 들어왔지만 우리의 short-term memory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세스는 attention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형 카페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겠죠. 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는 내 귀로 들어오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대화 내용을 기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일부러 귀 기울여서 듣고 집중을 해야만 우리 기억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sensory memory의 capacity는 굉장히 크지만, 우리 sensory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이 capacity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얘가 굉장히 빠르게 fractions of seconds 안에 사라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서 이걸 기억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면 short-term memory로 넘어가긴 해요. 근데 이제 이 short-term memory의 duration과 capacity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long-term memory의 duration과 capacity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sensory memory capacity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지만 duration은 extremely short. 보통 iconic information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굉장히 1초도 안 돼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조금 echoic information, 귀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한 2, 3초 정도 조금 iconic보다는 살짝 길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모든 sensory memory들은 급격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칵테일 파리 이펙트라는 단어가 AP 사이콜로지에 조금 나와 있긴 하고 가끔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파티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다 모두 내 귀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그닥 잘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내 학교 이름을 얘기를 하거나 혹은 내 이름을 얘기하거나 혹은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뭔가 나랑 relevant한 내용이 들린다 하면은 거기에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는 그 효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저찌 집중을 해서 숏텀 메모리로 넘겼다고 쳤을 때 우리의 숏텀 메모리의 capacity랑 duration은 어떻게 되냐? 지금 한번 이 영상을 멈추고 요 단어들, 여기에 지금 보이는 P부터 X까지 써있는 요 단어를 본 다음에 최대한 기억해서 종이에 쓰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 한 5초 정도 쳐다본 다음에 화면 스포즈 해놓고 종이에 썼을 때 몇 글자까지 맞출 수 있는가 한번 시도를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7 plus minus 2 items, 즉 한 5개에서 9개 가량의 아이템들 정도까지만 맞췄을 겁니다. 얘가 지금 총 몇 글자냐면 총 15글자인데 15 units죠.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숏텀 메모리에서 5개 정도에서 9개 정도까지밖에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흥미로운 건 밀러라는 사람이 Magical Number 7이라는 이 개념을 고안을 해내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사람들이 15개 유닛 그냥 이렇게 쭉 보고 P, C, B, M, X, B, M, W, P, S4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잘 못 외우지만 이렇게 청킹을 해서 2글자, 3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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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글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는 애들끼리 담아서 PC, 우리가 쓰는 컴퓨터, BMX 자전거 브랜드, BMW 자동차 브랜드, PS4 게임기, 엑스박스 게임기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게 청킹을 하니까 이게 이제 5개의 유닛으로 쳐지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한 글자씩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청킹을 줘서 좀 더 잘 외워지죠. 그거를 우리가 밀러라는 사람이 Magical Number 7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숏텀 메모리의 캐파시티는 굉장히 뭐 큰 편은 아닌데 그래도 청킹을 이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학습을 하면 조금 더 외우는데 유리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우리가 뭐 외웠다고 치고 이제 우리가 이번 수업 끝날 때까지 이 단어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수업이 끝날 때쯤 다시 아까 숏텀 메모리 설명할 때 선생님이 보여줬던 단어가 뭐였지? 하고 한번 다시 적어보세요. 많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숏텀 메모리의 듀레이션은 보통 15초 내에서 30초. 그마저도 리허설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급격하게 사라진다라고 여러 가지 스터디들에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대표적으로 대부분은 한국에서 전화번호는 010으로 시작해서 뒤에 8글자가 붙죠. 이 8글자 전화번호를 들었을 때 우리가 010-1234-1234 뭐 이렇게 리허설을 하지 않으면 얘들은 롱텀 메모리로 넘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급격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숏텀 메모리에 정리하자면 숏텀 메모리의 듀레이션은 대략 15초에서 30초, 그것도 리허설 하지 않으면 굉장히 빨리 사라지고 capacity는 7 plus minus 2 items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숏텀 메모리를 계속해서 리허설하고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하면은 롱텀 메모리로 넘어갈 텐데 이 롱텀 메모리의 듀레이션과 capacity는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이나 굉장히 오래됐지만 떠오르는 일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막 3살 때 일, 5살 때 일, 유치원에서 친구랑 싸웠던 일,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일, 뭐 이런 것들 다 기억이 남아있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언제쯤 까먹을까요? 내가 처음으로 아기 때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았던 경험들이나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던 입학식 이런 것들은 70, 80세가 돼도 뭐 커다랗게 치매라든가 디멘시아나 큰 브레인 인주리가 없으면 되게 오랫동안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듀레이션은 그 한 개인이 인디비주얼스가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마 거의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을 딱 정의해서 몇 년이다, 몇십 년이다 하긴 어렵고 essentially permanent 하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capacity도 마찬가지로 내 지금 뇌 속에 몇 개의 기억이 있는지 셀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는 몇 개고 내가 알고 있는 사건들은 몇 개고 이거를 뭔가 수치화하기가 사실 굉장히 챌린징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virtually unlimited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long-term memory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은 long-term memory가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 아킨슨의 시프린이라는 이 사람들이 프로포즈했던 MSM, 멀티스토리 메모리 모델은 첫 번째 메모리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oversimplify가 많이 된 부분이 각 스토어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oversimplify가 많이 돼 있고 이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도 많이 oversimplify가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다른 메모리 모델들에서 이 MSM을 크리티사이즈 하면서 여러 가지 메모리 모델들이 파생이 되는데
롱텀 메모리의 문제가 뭐냐? 이걸 하나로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롱텀 메모리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Where's the capital city of South Korea?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그쵸 서울이죠. 이런 내가 뭔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general knowledge 이런 애들은 semantic memory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세상에 대한 지식들은 배웠을 때 사실 시험 같은 거 보려고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뭐 지식을 한 번만에 배웠다고 해서 다 기억에 잘 남진 않아요. 내가 크게 흥미가 있거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은 부분들은 좀 기억이 날 수 있어도 생소한 애들은 배웠어도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많이 경험을 해봤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친한 친구랑 뭐 머리채 잡고 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극단적으로. 굉장히 이모셔널하고 되게 힘든 일이죠. 내가 친구랑 내 베프랑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이런 기억들은 에피소딕 메모리에 해당돼요. 근데 내가 친구랑 그렇게 격하게 싸우고 충격적인 일이 뭐 내가 매일매일 일기에 반복해서 작성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야 내가 기억에 남을까요? 딱히 그럴 것 같지 않죠. 이런 에피소딕 메모리들은 뭔가 충격적이기만 하면 또 오래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LTM이라는 걸 마치 short-term memory에서 다 리허설을 많이 해야만 long-term memory로 넘어와 라고 말하기에는 long-term memory도 사실 타입이 되게 다양하고 그 타입에 따라서 기억에 남는 게 다를 수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general knowledge of the world나 있었던 일들인 episodic memory, semantic memory 말고도 또 어떤 메모리가 있냐? 말로 할 수 없는 메모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치는 방법, 기타를 치는 방법, 운전하는 방법, 자전거 타는 법. 지금 학생들이 나에게 뭐 자전거를 탈 수 있다면 자전거를 타는 법을 나에게 말로 설명해봐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캐주얼하게 머슬 메모리라고 부르는 부분들이죠. 내가 피아노 치는 거, 악기 치는 거 나한테 아무리 말로 해도 그걸 그대로 전달받아서 내가 똑같이 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건 본인들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기억이니까. 그래서 이런 메모리들은 procedural memory라고 부르고 실제로 얘들은 뇌과학적으로 봐도 이게 파생되는 부분들이 달라요. 보통 히포캠퍼스라는 그 브레인을 배웠을 때 배웠겠지만 히포캠퍼스라는 부분이 이제 손상이 있으면 에피소딕 메모리나 시멘틱 메모리들은 숏텀 메모리에서 롱텀 메모리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이 히포캠퍼스의 역할이 transferring information from STM to LTM이기 때문에. 근데 procedural memory는 생각보다 이제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뭐 치매 환자들이나 이런 기억 상실에 걸린 사람들도 procedural memory는 좀 오래 남아있는 게 관측이 되고 그게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손해라고 불리는 cerebellum 파트에서 이 procedural memory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MSM에서 AP Psychology 그 교과서를 보면 Serial Position Effect라는 단어가 보일 텐데 이 의미가 뭐냐? 내가 지금 학생들에게 15개의 랜덤한 단어들을 쭉 보여주고 외우라고 시켰다고 칠게요. 첫 번째 단어, 예를 들어서 뭐 cat, 두 번째 단어, air conditioner, 세 번째 단어, plane, 뭐 이런 식으로 15개의 단어를 쭉 보여주고 나서 최대한 기억나는 만큼 다 써봐. free recall task를 시킨다면 우리가 1번부터 15번까지 단어 중에 어떤 단어들을 잘 외울까? 여러 가지 스터디들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앞부분에 있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외우고 또 끝부분에 있는 단어들을 잘 외워요. 우리가 15개의 series of words를 보여줬을 때 앞부분을 잘 외우는 그 현상을 primacy effect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단어들을 잘 외우는 현상을 recency effect라고 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serial position effect라고 부르는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냐? 이 15개의 단어를 처음에 외우라고 하면 첫 단어가 예를 들어서 cat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계속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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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 두 번째 단어가 예를 들어서 에어 컨디셔너다. 에어 컨디셔너, 에어 컨디셔너, 에어 컨디셔너. 세 번째 단어가 plane이다. cat, 에어 컨디셔너, plane. cat, 에어 컨디셔너, plane. 요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가장 많이 리허설 하게 되는 단어는 그쵸? 앞부분의 단어들이 되겠죠.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이 메모리 모델에서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short-term 메모리에서 있던 것들을 리허설을 많이 하면 long-term 메모리로 넘어가게 돼요. long-term 메모리로 넘어가면 나중에 몇 초 뒤에 이 15개 단어를 다 보여주고 나서도 리허설을 하라고 하면 쉽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즉 primacy effect는 long-term 메모리에 있다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끝에 있는 단어들은 왜 잘 외우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short-term memory의 duration은 어느 정도 된다 했어요? 대충 15초에서 30초. 그러니까 이 워드 리스트를 보여주고 끝나자마자 적으라고 하면 바로 내 short-term memory에서 끄집어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변수를 줘서 이 15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나서 한 30초 동안 이 단어들을 복습을 못하게, 리허설을 못하게 filler task라고 해서 예를 들면 counting numbers, counting backwards in 3 이런 방법들을 써서 이 방해를 하게 되면 애들이 끝에 있는 단어들은 잘 기억을 못하게 돼요. recency effect가 사라져요. 그 소리는 우리의 short-term memory가 여전히 30초 미만의 리허설을 못하게 하면 굉장히 급격하게 사라진다는 걸 서포트하는 내용이 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MSM에서 롱텀 메모리가 하나로 쳐지는 것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숏텀 메모리도 하나로 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메딜린 히치라는 사람들이 이 숏텀 메모리는 유니터리 시스템으로 보면 안 된다, 하나로 보면 안 된다 해서 만들어낸 메모리 모델이 이 워킹 메모리 모델입니다. 이 워킹 메모리 모델에 따르면 우리 숏텀 메모리도 다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이 종류를 여러 가지로 쪼개서 생각을 하자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제시를 했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친구랑 자전거 타고 집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전거 타고 가면서 내가 지나왔던 길, 봤던 간판들, 지나가던 사람 혹은 지나가던 고양이 이런 것들과 내가 친구와 자전거 타면서 옆에서 계속 대화하면서 갔던 기억, 두 개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다 기억나죠? 너 오늘 무슨 길로 왔어? 하면은 난 A, B, C 루트 중에 A 쪽으로 갔고 친구랑 이런 얘기하면서 갔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친구랑 대화를 통해서 습득한 그 기억은 어디에서 프로세스가 되냐? 여기 보이는 phonological loop, auditory information은 phonological loop에서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길 지나오면서 봤던 것들은 visual spatial sketchpad, 용어에서부터 느낌이 딱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정보랑 귀로 듣는 정보랑 같이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책을 읽으면서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 타는 거 될까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혹은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새로운 제2외국어의 단어를 외우려고 하는 거 굉장히 inefficient 할 거예요. 우리가 얘랑 같이 쓰는 건 돼도 얘 하나를 두 개를 쓰는 건 cognitive overload가 일어난다고 표현을 해요. 즉 그게 학습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real life educational field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가사가 되게 중독적인 수능 금지곡 같은 노래들을 들으면서 어떤 단어를 외우는 건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워킹 메모리 모델에 따르면 효과적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 inner voice를 쓰는 거, phonological loop을 이미 occupy 해버렸어. 그 상태에서 새로운 단어를 뭔가 외우려고 노력을 하면 이 phonological loop에 cognitive overload가 일어나서 기억에 잘 안 남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워킹 메모리 모델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long-term memory 비판했고 short-term memory 비판했고 이제 무슨 차례냐? 이 아까 설명했던 각 스토어에서 메모리 스토어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프로세스들이 있었죠. sensory memory에서 short-term memory 넘어올 때는 그쵸, attention이 필요했고 short-term memory에서 long-term memory로 넘어가려면 rehearsal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너무 oversimplify 돼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또 새로운 학자들이 크레이그 앤 로커트 같은 사람들이 실험을 하면서 이 프로세스도 이렇게 oversimplify 돼 있고 요걸 우리가 한번 비판해 보겠다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어 단어를 배울 때 혹시 영어를 어릴 때부터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한 친구들은 막 영어 처음 단어 외울 때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약간 한국식으로 영어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막 외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영어 단어 왼쪽 쫙 써있고 그 단어의 뜻이 한국어로 오른쪽에 쫙 써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cat, 고양이, dog, 개, 데스크, 책상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하루에 100개씩 외워, 다음날 200개 외워, 다음날 300개 외워 이런 식으로 막 공부를 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1대1로 영어 단어, 한국 단어 외우게 되면 이게 비효율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너럴, 일반적인 이렇게만 생각하지 제너럴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포괄적 의미와 얘들이 예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뜻을 딥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프로세스를 할 때 그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미를 적용해보고 그 단어를 활용해보고 이런 프로세스들은 시멘틱 프로세싱이에요. 이런 애들은 훨씬 더 딥한 프로세싱이고 이런 애들은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근데 그냥 표면적으로 얘가 뭐 대문자로 쓰여있는지 소문자로 쓰여있는지 얘가 대충 사운드가 어떤지 되게 얄팍하게 단어만 쓱 스치고 지나가면 그 단어들은 잘 기억에 안 남을 거예요. shallow processing, structural processing이나 phonetic processing 이런 애들은 shallow processing으로 보고 되게 어떤 정보의 뜻이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흘려서 보내면 오래 기억이 안 남을 거다. 우리가 short-term 메모리에서 무조건 리허설 많이 하면 long-term 메모리로 넘어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리허설에도 종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depth of processing 깊게 프로세스를 하느냐 그 정보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기억에 오래 남을지 적게 남을지도 결정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level of processing이고 자, 또 이제 AP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 중에 하나가 constructive memory 어떤 교재나 선생님에 따라서 reconstructive memory라고도 하는데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고 이게 뭔 의미냐 우리의 기억이 사람들은 자기가 분명히 기억한다라고 믿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억은 이런 비디오나 사진이랑 달라요. 어떤 상황과 정황이 있었을 때 그걸 내가 분명히 목격했고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거다. eyewitness testimony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의 그런 증언이나 정황에 대한 recall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여러 가지 스터디들에서 보여줍니다. So constructed memory can report false details of a real event, or might even be a recollection of an event that never occurred. 실제로 거기에 있지도 않았던 걸 있었다라고 잘못 얘기하거나 A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B가 했다라고 생각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인간의 기억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람은 패시브하게 기억을 리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완전히 다른 말을 만들어낸다. 이게 컨스트럭티브 메모리의 메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스터디 중에 러프터스라는 사람이 이 리컨스트럭티브 메모리와 관련된 가장 많은 스터디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파티스펀트들을 데리고 자동차 사고 장면을 보여줘요. 두 차가 부딪히고 분명히 똑같은 사고 장면을 이 파티스펀트들이 다 똑같이 목격을 했어요. 비디오에 보이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이제 러프터스 파머가 about how fast were the cars going when they something each other 이 빈칸에다가 어떤 파티스펀트들한테는 smash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어떤 파티스펀트들한테는 collided, bump, hit, contact 이렇게 다양한 워드로 애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보면 알겠지만 이 5개 단어의 유일한 차이는 뭐예요? 그쵸? intensity of words예요. 그냥 smash라는 단어가 가장 어감이 좀 세고 굉장히 막 두 차가 박살났을 때 완전 꽝 부딪혔을 때 속도가 몇이었어 물어보는 느낌이고 contact라는 단어가 가장 좀 mild하고 좀 soft한 그런 표현이죠. 두 차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속도가 몇이었을까? 이렇게 intensity of words만 바꿨을 뿐인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충격적이게도 파티스펀트들이 모두 똑같은 car accident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smash라는 단어를 써서 질문을 했더니 애들이 estimation speed를 제일 높게 불렀고 차례대로 쭉 contact가 가장 약하게 나왔어요. 그 소리는 우리는 똑같은 사고 장면을 봤는데 경찰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증언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 그 차가 갑자기 과속했다라는 식으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를 잘 지켰는데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라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증언만으로는 이걸 뭔가 법적으로 처리하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에피소딕 메모리들 중에서도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걸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친구랑 크게 싸우거나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요, 보통.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일 전에 친구들은 무엇을 먹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물어보면 그때 내가 무슨 음식을 어디서 먹었는지 누구랑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이태원 참사라든가 좀 이렇게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큰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변을 당했던 슬픈 사연들이나 아니면 9.11 테러, 미국인들 입장에선 9.11 테러가 가장 많은 토픽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좀 충격적인 일들, 대통령의 사망이라든가 암살이라든가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보통 이 기억에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모든 컨텍스트를 오래 기억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9.11 테러 때 나는 어디에서 누구랑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뉴스로 갑자기 그걸 듣게 됐다. 이렇게 누구랑 있었는지 뭐 하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 성향을 보여요. 그걸 설명해주는 이제 theory가 flashback memory인데 It's powerful because the importance of the event caused us to include the context surrounding the events.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브라운 앤 컬리기라는 사람들이 40명의 백인과 40명의 흑인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존 F 케네디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제 암살로 죽었었던 그런 대통령이고 마틴 루터 킹이라고 이제 흑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권 운동가였는데 이 둘의 죽음을 40명의 백인과 40명의 흑인 미국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스터디가 진행됐을 땐 1970년대였고 이 존 F 케네디는 1963년이고 이 마틴 루터 킹이랑 존 F 케네디가 사망했던 연도는 1960년도. 그러니까 즉 한 10년이 조금 더 지난 이 기억들에 대해서 40명의 백인과 40명의 흑인에게 물어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부분의 participants,들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나 어디서 누구랑 뭐 하고 있었다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런 스터디들은 retrospective study, 즉 과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이상 verify 하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accuracy를 뭐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브라운 앤 컬리기 발견해낸 건 사람들이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surrounding context에 대해서 잘 기억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 스터디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백인 애들은 존 F 케네디의 죽음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흑인 애들도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존 F 케네디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들 10몇 년이 지났지만 내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적어냈어요. 하지만 이제 백인 사람들의 대부분 한 70% 정도는 마틴 루터 킹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했어요. 이 파인딩이 suggest 하는 건 뭐냐? 우리는 우리랑 충격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랑 relevant한 일들만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flashbulb memory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flashbulb memory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랩 익스페리먼트로서 인위적으로 하긴 힘든 이유가 ethical consideration에서 배웠겠지만 우리가 일부러 participants,들한테 충격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다던가 누군가를 암살한다던가 이런 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flashbulb memory study들은 대부분 실제로 있었던 뭐 테러라든가 대형 테러라든가 대통령 암살이라든가 누군가의 암살 사건들 같은 경우가 실제로 터졌을 때 그 직후에 participants,들을 모으고 뭐 기억을 물어보는 이런 스터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사건은 9/11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메모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모리 모델들 뿐만이 아니라 이 메모리 모델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돼 있었고 어떤 순서로 메모리 모델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줬는데 요 문제를 풀 때도 단순히 그냥 단어 데피니션만 외워서는 이런 근본적인 메모리 모델들의 한계라든가 이 메모리 모델이 어떤 컨텍스트에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단어 뜻만 기억하기보다는 이렇게 메모리 모델을 하나를 배울 때도 시간 순서대로 이런 모델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걸 저런 모델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